자, 우리 67쪽 펴시면 돼요. 67쪽. 자, 계속 이제 설명 보면서 연결만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의존명사 조사, 의존명사 어미, 의존명사 전미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의존명사도 명사로 별개의 단어니까 뭐 해야 돼요? 띄었어야 되고,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야겠죠. 그 다음에 어미는요, 동사나 형용사에서 항상 뭐 뒤에 붙어야 돼요? 어간 뒤에 붙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전미사도 혼자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앞말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붙였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여기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형태가 같은데 이 각각의 두 가지 범주로 존재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면 문장을 분석해서 명사인지 조사인지, 명사인지 어민지, 명사인지 전미사인지 파악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띄어쓰기 문제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한 해 한 해 들수록 가지고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안타깝게 웃는데 그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어떡하나 내년까지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죠?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죠? 걱정 마세요. 내년까지는 건강할 예정입니다. 그죠? 내년까지 건강할 예정이고 요즘에 되게 밥도 꾸역꾸역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버티려고 그죠?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 위주로.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예. 요즘에 팔굽혀펴기 매일 하는데 하루에 3개? 아니 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성을 다해서 그죠? 그래서 꾸준히 그냥 이렇게 3개 하고 철봉 턱걸이라고 하긴 그렇고 매달리기 30초 2번 그죠? 그러니까 막 마음 속에서는 빡빡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죠? 균형을 유지하는 정도로 해서 그죠? 스트레칭하고 자 이게 띄어쓰기 문제로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이런 거죠. 올해 지방직 9급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 품사의 통용이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음이 현상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품사의 통용이 뭐냐면 같은 단어가 두 가지 품사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들도 사실 그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단어가 뭐로도 쓰이고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 뭐 조사로도 쓰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품사의 통용이라는 것은요 주로 이렇게 띄어쓰기 쪽으로 확장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연결되는 개념이고 그 흔적이 이미 지방직 9급에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잘 봐두죠. 자 보세요. 보니까 일단 우리가 대로 같은 경우는요 동음이어로 그러니까 대로라는 형태가 똑같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단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로라는 한 단어 자체가 뭐로도 쓰이고요.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요. 뭐로도 쓰여요? 조사로도 쓰여요. 근데 우리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문법 개념으로요.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의존 명사는 왜 의존 명사예요? 얘가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죠. 그죠? 항상 어딘가의 길에서 쓰이는데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만 문장에서 쓰이는 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 명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보면 보세요. 이 문장 자체로 봤을 때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는 되게 의미 쉽게 잘 이해가 되지만 앞에 꾸미는 말 빼버리고요. 대로 이행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명사 꾸미는 말에 기대어서만 쓰이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의존 명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의존 명사가 꾸미는 말에 기대어 쓰인다? 그러면 명사를 꾸미는 말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명사 꾸미는 거, 체형 꾸미는 거, 관형사 내지는 뭐? 관형어. 그죠? 성분에서는 관형어라는 게 명사 같은 거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형어의 특징은 뭐예요? 관형사 자체가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항상 관형사형 어미 뭐가 붙는다? 받침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말이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국어에서는요. 관형어 다음에 체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장 구성이. 그러면 예를 한번 보면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었으니까 뒤에 나오는 말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명사일 수밖에 없고 명사는 별개의 단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띄어쓰는 거죠.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하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네? 그러면 관형어가 될 거고
국어 문장에서 관용어 뒤에는 자동으로 뭐가 올 수밖에 없다? 체연, 명사 같은 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명사 같은 것들은 당연히 별개의 단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띄었을 수밖에 없죠. 이 설명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조사로 쓰인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국어 문장에서요. 조사는 주로 뭐 뒤에 붙습니까? 체연 뒤에 붙죠. 그러면 체연 바로 뒤에 이게 튀어나오면 뭐일 수밖에 없다? 조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라고 했을 때 법이라는 게 명사 체연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대로는 체연 바로 뒤에 나오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붙였어야만 하는 거죠.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의존명사의 조사와 범주 띄어쓰기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료의 경우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별개의 체연으로 띄었어야 하고 그다음에 체연 뒤에서는 조사로 붙였어야 한다까지를 설명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장들 보면서 얘가 용언의 관형사형이고 여기 나오는 법이 명사, 체연이라는 건 우리가 제시문 보고 나서 분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만 연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비슷해요. 나머지 것들도. 자, 만큼도요. 뭐의 범주로 존재한다고 지문으로 준다고요? 뭐? 의존명사와 조사의 범주로 존재한다. 지문으로 줘요. 그러면 주는 거죠. 자,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의존명사로 쓰인다. 분석할 수 있지 않나요? S이라는 게 S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니은, 관형사형 어미 붙어서 관형어가 된 거니까 당연히 관형어 뒤에 나오는 건 뭐? 체연, 그죠? 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별개의 단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띄어쓰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큼이 체연 뒤에서는 조사로 쓰인다라는 설명을 보고 나서 그러면 무명만큼이라고 봤을 때 무명은 당연히 천 이름이니까 뭐예요? 명사죠. 그죠? 그러면 명사는 체연이니까 체연 뒤에 만큼은 뭐로 조사로 뭐 해야 돼요? 붙여 써줘야 되는 거죠. 체연 뒤에 오는 만큼은 조사로 붙여 쓴다라는 설명과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무명 같은 게 명사로 체연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성분이나 품사 같은 개념들이 정돈돼 있지 않으면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을 때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차곡차곡 쌓았던 거 환기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만큼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체연 뒤에서도 당연히 조사고요. 다른 조사 뒤에서도 뭐로 쓰인다? 조사로 쓰인다. 그래서 요 설명 보면 그럼 보세요.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해라라고 했을 때 이 에서가 뭡니까? 조사고 분명히 만큼은 다른 조사 뒤에서도 뭐로 쓰인다? 조사로 쓰인다. 그러면 만큼도 뭐예요? 조사니까 에서 뒤에 만큼 뭐 해야겠어요? 붙여 써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8쪽 다음 페이지 갑니다. 뿐 같은 거예요, 뿐. 자, 얘도요, 의존 명사로 쓰이는 범주, 기본적으로 설명 이해할 수 있죠? 뭡니까? 용언의 무슨 형? 관형사형 뒤에. 그러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것은요,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즉, 받침,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어미들이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설명 적용해 보면 그는 그저 웃을 뿐 말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요. 웃다의 웃에다가 받침 리을로 끝나는 즉 을이라는 뭐가 붙은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고. 그죠? 차분히 연결해 보죠. 관형사형 어미 붙으면 이거 전체가 뭐가 돼요? 관형어가 되고 국어 문장에서 관형어 뒤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체연. 체연은 별개의 단어니까 뭐 하는 게 맞아요? 띄어쓰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다만 뿐 같은 경우에 설명이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어떤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다 뿐이지. 이런 형태로 쓰일 때도 띄어 쓴다는 거죠. 확인하면 되는 거죠. 굳이 말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뭐뭐다 뿐이지 라는 형태로 쓰일 때도 뭐 한다? 띄어 쓴다 그랬으니까 그 설명 보고 뭐뭐다 뿐이지의 형태네.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맞는 거겠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문 제시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를테면은 우리 공공문서, 그죠? 공공언어 바로쓰기에 공문서 수정에도 어느 정도 응용될 수 있는 범주기 때문에 차분히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사로 쓰일 때는 뭐 뒤에서 조사로 쓰인대요? 체연 뒤에서 뭐의 뜻을 나타낼 때? 한정의 뜻을 나타낼 때 조사로 쓰인대. 그러면 이곳에는 온통 남자뿐이다 라고 했을 때 그죠? 남자 우리 뭐라는 거 이미 알고 있나요? 명사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체연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설명
체험 뒤에 뿌는 조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남자라는 체험 뒤에 뿌는 조사. 띄어쓰기까지 확장하면 조사니까 뭐 해야 돼요? 붙여 쓰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요거 보시고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살짝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건 정말 주의하세요. 그죠? 우리 왜 어미 중에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암기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죠? 요거 보면 꽃이 예쁠 뿐더러라고 했을 때 얼핏 형태를 보면요. 요거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만 보면 앞에 예쁘리, 예쁘다의 관형사형어미 뭐가 붙은 거예요? 리을 붙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쁘다의 리을로 끝나는 어미 붙었으니까 이거 전체가 관형어가 되는 거고 관형어 뒤에는 체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뿌는 명사 체언으로 별개의 단어로 띄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얘는요 형태 자체가 리을 뿐 더라라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한 덩어리에 뭐예요? 어미예요, 어미. 그죠? 어간 뒤에 붙어서 단어를 용언을 완성하는 어미가 되기 때문에 앞에 리을 뿐 나왔다고 광분하지 말고요. 설명 보면서 뒤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 확인해야 돼요. 덜어가 붙어 있다는 거. 그러면 리을 뿐 덜어는 의존명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통째로 한 덩어리의 뭐다? 어미이기 때문에 어미는요 따로 띄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뭐 해야 돼요? 예쁠 뿐 덜어라고 붙여 써줘야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얼핏 보면 예쁠 뿐, 웃을 뿐에서 형태가 비슷해 보이지만 어미로 쓰이는 애는 뒤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덜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하십시오. 그죠? 자, 지금 우리 2시간 동안에 제가 따로 암기하라고 한 거 3개밖에 없습니다. 이 3개 많다고 해서 귀찮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 덩어리에 어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곳에는 온통 남자뿐이다라는 문장 보면 그 몇 년 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서울의 플래시 무비 생각납니다. 그때가 그 12월 24일인가? 연인들이 설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뭐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신문 기사가 뭐 이렇게 뭐 연말 어쩌고저쩌고 기사 있는데 누가 댓글로 솔로들 12월 24일에 모이자라고 쓴 거예요. 썼는데 이 댓글이 확산돼가지고 12월 24일에 여의도 공원에서 솔로를 만나가지고 그날 이렇게 하루 즉석에서 이렇게 뭐 연결하고 만나고 같이 어울리자라고 했는데 이게 광범위하게 순식간에 댓글 대 댓글로 본문하고 상관없이 댓글 막 퍼지니까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월 24일에 여의도 광장으로 기자들이 취재까지 갔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일까 해서 갔는데 막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의도 광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막 여기저기 상관없는 기사에 댓글로 올라오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이 요 댓글이었죠. 지금 이곳에는 비둘기와 남자뿐 이렇게 해가지고요. 비둘기와 남자뿐에서 여성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남성분들만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나름 재미있는 플래시 무비였었는데 그죠? 그래서 뒤에 후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마음 맞는 남자들끼리 으쌰으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소주로 밤을 지샜다가 후기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 솔로들끼리 모이자라고 댓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말 기사에 댓글 붙어서 이 댓글이 확장돼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몇만 명 단위로 모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주목도 했던 거고 근데 비둘기와 비둘기는 어디나 있죠. 크리스마스 때 비둘기와 함께 보내고 벌써 10월 말이어서 연말 다가오네요. 참 우리 다음 주면은 2층 무조건 끝나거든요. 2층 무조건 끝나서 주말에 다음 주에 이게 딱 끝나고 한두 시간 정도 더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 이제 약속했던 대로 적기, 최적화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이게 다 오늘 끝나지는 못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에 한두 시간 분량은 제가 여러분들 따로 파일로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할 책은 다음 주 중에 이렇게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죠?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제본은 좀 두껍거든요. 제본 스프링 제본하고는 한 3,000원 정도라고 맞나요? 모르나요? 3,000원 파일도 드릴 텐데 그 제본하실 분들은 이번 거는 제가
복사는 해드릴게요. 복사까지 하면은 돈 많이, 복사는 제가 여기서 해드릴 테니까 제보는 여러분들 각자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진도 나갈 거 조금 먼저 드리고 전체 분량은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그 제보는 좀 각자 부탁드릴게요. 그죠? 제가 다 제작하기에는 비용이 이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작두질 하기에도 그 두께가 A4 이만큼이거든요. 문제 한 500개 되는데 이만큼인데 제가 그 작두질을 하면 8시간 정도를 작두질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책들은 다 제가 직접 작두질을 한 거예요. 두껍지 않아서. 근데 항상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 8시간 동안 아무 생산적인 것을 못하고 작두질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 써서 시간 사면 되는데 그냥 휙 인쇄소에 맡기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그죠? 왜? 제본비 내가 내줘? 그죠? 제 꼬라지를 보세요. 그죠? 그래서 제본비까지. 그동안엔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쓰고 그랬는데 슬슬 이렇게 조금 과도하게 좀 부담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뭐 각자 3,000원 정도 들여서 인쇄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인쇄 그거 해드릴 테니까 제본하실 분들은 각자 제본하시고 뭐 반장 통해서 그 모아서 한꺼번에 제본 맡겨도 괜찮겠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 자, 보면은 얘도 똑같아요. 의존 명사와 조사의 범주로 존재하는데 얘는 잘 보세요. 이거 형태상 구별이 돼요? 그냥 보세요. 여기 만은 지금 뭐하고 있기는 해요? 띄어쓰고 있기는 한데 사흘이라는 뭐 뒤에 왔습니까? 체연 뒤에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알고 있을 때 하나도 수사로 뭐죠? 체연이죠. 그러면 지금 많이 의존명사로 쓰일 때와 많이 조사로 쓰이는 경우는요. 앞에서 나왔던 설명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런 거 보죠. 경과한 시간이라든가 앞말이 가리키는 횟수를 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과한 시간, 지나간 시간이나 횟수를 나타낼 때는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얘는 문장 형태로 보는 게 아니죠. 떠난 지 며칠 지나서 사흘 지나서 돌아왔다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니까 의존 명사예요. 자, 경과한 시간을 나타낼 때 의존 명사다라는 정보는 주어지니까 문장에서 분석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 나는 3번 만에 그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이 1번, 2번, 3번 자체가 뭘 나타내는 말이에요?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래서 3번을 끝으로 해서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니까 이럴 때는 많이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된다. 그죠? 이거 보면서 사흘 지나서 라고 의미 분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설명은 나와 있는 거니까 3번 만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 그 횟수를 끝으로 라는 의미에 해당한다는 거 그거 연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문장에 쓰이는 형태로 분석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조사로 쓰일 때는요. 체연 뒤에서 뭘 나타낼 때 한정이라든가 즉 제한하거나 뭐 나타낼 때 비교의 뜻을 나타낼 때 그죠? 그러면 하나만 알고 그랬을 때는요. 오직 하나라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정의 의미라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럴 때는 조사로 뭐 한다? 붙여 쓴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채만한 파도라고 했을 때 지금 파도의 크기를 비교하는 대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집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만이라는 것은 파도의 크기를 비교하는 대상에 붙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설명대로 뭐가 된다? 조사가 된다. 조사로 파악을 했으니까 당연히 앞말에 뭐 하는 거겠어요? 붙여 쓰는 거겠죠. 그죠? 요거 확인하시고요. 괜찮죠? 그죠? 의미로 파악하는 것도요. 설명 나와 있으면 충분히 빠르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9쪽에요. 5번의 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번의 지. 자, 얘도요. 형태로 파악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용언의 관형 사형 뒤에서 뭘 나타낼 때 경과한 시간 만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설명 보고 연결해 보죠. 그죠?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때 지나는 것은 뭡니까? 한 달이 지났다.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만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경과한 시간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 거고, 그럴 때는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설명해서 의존 명사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게 맞겠습니까? 띄어쓰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어미로 쓰일 때, 어미로 쓰인다는 것은요, 띄어쓰기하고 연결해보면 어미는 항상 뭐 뒤에 붙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간 뒤에 붙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막연한 의문이나 뭘 나타낼 때, 추측, 짐작을 나타낼 때는 이때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어미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얘도 형태로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라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의문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요 규정에 따라서 어미로 뭐 하는 겁니까? 붙여 쓰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는요, 의문사라고 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의문사라고 해서 단어 자체가 의문을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왜 육합 원칙에서 흔히 언급하는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언제, 어디, 무엇, 어떻게, 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말들과 함께 쓰이면 기본적으로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모르겠다 이런 말들도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낸다는 게 그런 의미, 그런 형태상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가볍게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뭐 많이 졸리지는 않죠? 그죠? 잠들 깨신 것 같은데? 네, 거짓말입니다. 네, 갈수록 잠의 수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리시고. 공부하면 늘 졸리죠, 뭐. 저 어디 가서 강연 들으면 저도 졸려요. 네.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밤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죠? 4시간 자는 건 심해요. 네? 6시간을 주무십시오. 4시간씩 자고 어떻게 다음날 버팁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 6시간을 주무시고 4시간만 자고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했다는 뿌듯함은 있는데 다음날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은 뭐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상쇄되면은 공부 총량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면 취하실 때 잘 취하시고 오전에 졸지 않도록. 그죠? 내가 랩을 연습해야겠어. 랩이나 댄스를. 그죠? 그래서 졸 때마다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죠? 와, 요즘에 걔 누구지? 윙? 비트박스 하는 도파민 하는 애 있는데, 와, 졸 때 이런 거 해주면 잠 확 깨겠더라고. 그래서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재능의 영역 같아요. 그죠? 아예 뭐 되지도 않던데요. 그죠? 듣는 건 잘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잠을 깰 수 있는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졸 때 제가 앞에서 댄스를 추거나, 그죠? 춤을 추거나 아니면 랩을 해가지고 잠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볼게요. 벌써 4년째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들이라는 거. 얘는요, 범주가 어때요? 의존 명사나 뭐의 범주로 존재하죠? 전미사. 그러면 설명하고 연결해보죠. 보세요. 들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요, 남아있네요. 2개 이상의 사물을 뭐 할 때? 나열할 때 의존 명사로 쓰이니까 별개의 단어로 띄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얼마나 편해요. 설명하고 연결하기 편하죠.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들. 그러면 공책, 신문, 지갑 여러 개를 뭐 하고 있어요? 나열, 열거하고 있으니까 이 설명 따라 들은 의존 명사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띄어쓰게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전미사로 쓰일 때는요, 복수, 여러 개라는 뜻을 더할 때는 전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자, 보니까 얘는 열거하는 게 아니죠. 나열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사건들이, 그러면 여러 사건이라는 의미니까 이때는 들이 뭐가 돼요? 전미사. 그죠? 설명 남아있고, 전미사는 당연히 혼자 단어로 쓰이지 않으니까 앞말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붙여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띄어쓰기에서는요, 지문 제시형으로 나오면 이 정도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가끔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장난 어린 질문은 아니고 생각하다 보면은 해볼 법한 질문이기는 한데 이런 거죠. 선생님, 이게 공책, 신문, 지갑들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지갑에 이게 지갑만 복수형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 붙여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국어에서 쉼표로 열거될 때는요, 쉼표로 열거되는 소재들의 위상이 같아야 합니다. 대등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갑들의 복수가 붙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공책들, 신문들, 지갑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앞에 것들에 들이붙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때 들이라는 것은 지갑에만 붙어서 복수를 나타내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국어 문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개를 나열하는 의존 명사로 이때는 띄어쓰게 되는 겁니다. 뭐 장난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해볼 법한 생각이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뒤쪽에 70쪽에요. 개념 확인 문제를 쭉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제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 확인하면서 나란히 비교하고 분석해가면서 풀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예전 기출문제들은 설명 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외워서 푸는 건 무의미하고요. 앞에 설명과 연결해서 분석하면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그렇게 푸셨을 테니까. 자,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 1번부터 한번 분석해보죠.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밖에라는 것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뒤쪽에 뭘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면,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면 앞에 설명 보시면 돼요. 뭐로 쓰이는 거다? 조사로 쓰이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활용될 수밖에라고 했을 때 이때 밖에는 앞말에 뭐 해야 됩니까?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고라는 형태가 조사하고도 있고 하다의 활용형도 있는데 하고가 조사로 쓰일 때는 설명 보세요.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와나 과의 의미. 그거 설명 보고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어떻게 나와 사이가 멀어졌다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 얘는 조사로 쓰이는 거고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네요. 그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꽤나 했나 보다. 지금 이게 꽤가 아니라 뭐예요? 꽤나. 이건 형태가 뭐라고 했어요? 조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요거 요렇게 붙였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는 체하다가 본용언 보조용언이니까 얘는 뭐 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보조용언이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바로 붙은 거라면 본용언과 뭐 하는 것도 허용된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그래서 선택지 3번과 관련해 가지고요. 얘는 물론 이제 여기가 틀렸지만 아는 체하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네, 4번은요. 자, 답은 이미 우리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선생님 이거 앞에서 안 다룬 거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 낯선 거 나온다고 하나하나 추가하기 시작하면 공부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답의 표지가 되는 것 위주로 명확하게 정돈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요. 동해로 가는 김에 평창에도 들렀다 가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가는 이라고 했을 때 얘가 가다의 가에 뭐가 붙은 거예요? 는이라는 분석하는 관형사형 어미. 그러면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붙으면 이거 전체가 관형어가 되고 관형어 뒤에는 국어 문장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체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체언은 별개의 단어니까 이때 김은 뭐 해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그죠? 띄었어야 돼요. 그래서 김이라는 단어 자체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다의 가에 는이라는 게 관형사형 어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 뒤에 나오는 것은 체언으로 반드시 띄었어야 한다.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개념 확장하기 시작하면 공부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가보죠. 2번에. 뭐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 다음 주에 요거 다 마무리되고 나면 기출 문제나 최근 문제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하게 될 테니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열망 같은 것들은 그때 좀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 거 포함해서. 강사들 중에 문제 잘 만드는 사람 정말 많기는 합니다. 많은데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말씀드려도 되죠? 어떤 문제는 너무 짜쳐요. 그러니까 문제 수는 많은데 도대체 이 문제를 왜 풀리나 싶습니다. 그래서 쉬울지라도요. 우리 왜 공무원 기출문제는 어쨌든 교수들이 낸 검증된 문제잖아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근데 강사들이 여기저기서 조합하는 문제 보면 이걸 왜 내나? 그리고 답이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보면 화를 내면서 답을 안 해주는 문제들도
않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은 정말 좋지만 뭐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 먼저 보는 게 우선이에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예상 문제는 나중에 보는 거고요. 문제 보면 가관인 거 많습니다. 이것도 자본 싸움이어서 어이구 배터리 다 됐나 보다. 뭐 상관없죠. 뭐. 여기 마이크 있어서 괜찮아요. 자본 싸움이어서 연구진을 대학 교수급 연구진을 쓸 수 있으면 문제가 좋아요. 좋은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짧은 문제 하나당 5만 원, 10만 원씩 드리면 정말 문제 퀄리티는 좋습니다. 그죠? 근데 공무원 계열 중에 제가 대학생 알바한테 문제 시키는 건 많이 봤는데 대학 교수한테 문제 의뢰 주는 걸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어설픈 예상 문제 푸느니 쉽더라도 기출 문제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죠? 제가 마지막에 쓰는 모의고사는 양은 적은데 정말 돈 많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파이널 때 쓰는 모의고사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막 눈물을 머금고 그죠? 수강생이 한 100만 명 되면은 이제 또이또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정말 저 혼자 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시각이 한계지고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정말. 자, 보죠. 자꾸 돈 얘기해서 미안하네요.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보다는 자상한 어버이이다. 그럼 보세요. 뭐뭐라기 보다 같은 경우에 이 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예요, 조사. 그죠? 나보다, 너보다 이렇게 쓰이는 조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 뭐 해야 돼요? 붙여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알고 있네요. 가치라고 쓰이는 형태는 체언 뒤에서 뭐로 쓰이는 거예요? 조사. 그래서 이것도 뭐 해야 돼요?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는 황소같이 일을 했다.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포인트예요. 뭐가 있어요? 이건 암기하는 게 속편하죠. 응커녕, 능커녕은 그 전체가 한 덩어리의 뭐다? 조사다. 그래서 밥은 띄고 커녕이 아니고요. 응커녕, 능커녕 전체가 한 덩어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가 되는 거니까 요거 통째로 뭐 해야 돼요? 붙여 써야 되고 앞에서 했어요. 응커녕, 능커녕 자체는 한 덩어리의 조사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요. 이건 금방 보이죠. 앞에하고 포인트가 똑같네요.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이게 조사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그죠? 와나 과. 그래서 내 모자는 그것과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하다라는 동사를 활용한 게 아니고요. 조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표지들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개념들과 연결되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1번에 불이 꺼져 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어차피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그 사람은 잘 아는 척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요. 본용언, 보조용언은 어쨌든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앞에 보조용언 쪽에 설명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조용언이 의존 명사에 하다나 쉽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앞말, 즉 본용언과 뭐 할 수 있다?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고 아는 척한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떠내려가다 전체가 한 덩어리에 뭐라고 앞에 예문으로 봤어요. 합성 용언이죠. 그래서 얘는 떠내려 띄고 가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떠내려가 버렸다. 이런 형태로 써줘야 하는 겁니다. 그죠? 떠내려가 버렸다. 이런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고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뒤에 버렸다라는 보조용언을 붙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왜? 떠내려가가 합성어, 합성용언이기 때문에 뜨다, 내리다, 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도 맞는데 얘는 지금 듣 다음에 바로 하다가 붙었다면 앞에 보조용언 쪽에 설명 보세요. 이게 원칙이고 보조용언 자체가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은 거라면 붙여 쓰는 것도 붙여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다 되는 건데 지금 얘는 득과 하다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도,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분명히 설명에 붙였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듣다음에 하다 사이에 도라는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 별개의 단어로 앞뒤를 띄어 써줘야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도 한번 가보죠. 자, 4번 띄어쓰기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1번 보니까 만큼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겁니다. 만큼. 관형, 사형 뒤에서는 의존명사, 체연 뒤에서는 조사. 근데 장대만큼 했을 때 장대는 당연히 뭐예요? 체연. 명사니까 체연이고 체연 뒤에 만큼은 조사니까 뭐 해야 합니까?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설명 확인하세요. 들 같은 경우도요. 이런 거죠.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는 의존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복수를 나타낼 때는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눈에 확 띄지 않아요? 사과, 감, 귤 여러 가지를 나열했으니까 이때 들은 뭐가 돼요? 의존 명사. 의존 명사는 그렇죠.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서 만이라는 거 방금 전에 한 부분이에요. 그죠? 만이라는 거 보면 경과한 시간이나 그 횟수를 끝으로라는 의미일 때는 의존 명사. 그죠? 그 다음에 비교나 한정일 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외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앞에 넘겨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비교나 한정일 때는 뭐 한다? 그죠? 비교나 한정일 때는 뭐가 돼요? 조사로 붙여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연락한 지 3시간 만에라고 하게 되면 3시간 지나서 만났다가 되는 거니까 경과한 시간이 되는 거고요. 경과한 시간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니까 의존 명사 뭐 해야 돼요? 띄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도 나와 있는데 연락하고 나서 3시간 지났다. 역시 경과한 시간이니까 밑줄 쳐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 나오는 지도요. 경과한 시간 나타내는 말 의존 명사로 띄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보니까요. 그 친구의 대답이 맞는지 모르겠다. 자, 지에 관련된 거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는요. 이 지는 뭐다? 어미다. 어미. 그러면 어미니까 따로 띄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추측이라는 거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모르겠다. 그러면 어미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붙여 써줘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 복습하시면서요. 외우지 마세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설명들 대응시켜 가면서 저처럼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까지 가보죠.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기는 해요. 자, 이번엔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보세요.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벌써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나타내는 거예요? 의문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의문을 나타낼 때 쓰이는 지는 뭐의 일부다? 어미의 일부. 그러면 어미는 혼자 단어가 되지 못하니까 뭐 해야 돼요? 붙여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는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2번 예문에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둔 것 같아요? 여기죠. 여기. 그죠? 그래서 밖에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일 때는 밖에가 뭐라고요?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붙여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겠어요? 요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같은 경우는 같다의 같에다가 이가 붙어서 그냥 뭐로 고정된 거? 조사로 고정된 거라고 했습니다. 조사니까 당연히 붙여 써줘야겠죠. 그죠?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요거 있죠, 요거. 그죠? 그러면 들 앞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는 들이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된다라는 설명. 그러면 가방, 체육복, 신발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으니까 이때 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 명사. 당연히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 쓰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72쪽 가서 한번 보죠. 72, 73쪽은요. 이 어문 규정 맞춤법에서 문장 보호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어문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죠. 가볍게. 지나치게 세부적인 거 안 볼게요. 자, 마침표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문장 끝날 때 쓰는 게 뭐예요? 마침표죠. 근데 설명 보고 연결만 해봅시다. 제목이나 표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은 흐른다를 쓰면은 문장으로 쓰면은 마침표를 찍겠지만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제목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침표 쓰지 않는 거죠. 설명과 연결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죠. 선생님 이게 문장인지 제목인지 표어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써줘요. 예, 제목이다 표어다 써주기 때문에 거기에 번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 제목이다, 이거 표어다 이런 것들 써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2번 쓰임 조심하세요. 연, 월, 일을 나타낼 때도 마침표를 쓰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명히 뭐라고요? 연, 월, 일. 그러면 어디까지 반드시 마침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까? 1 단위까지 마침표를 써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했을 때 이걸 시각적으로 여기에만 마침표를 써줘도 연과 월, 월과 일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 쓰임도 괜찮지 않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분명히 설명 자체는 어디까지 쓰라고 하고 있어요? 연월 일까지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1 단위까지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설명 보고 정확히 쓸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는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기념일 같은 거죠. 다만, 원래 우리가 기념일을 나타낼 때 흔히 쓰는 건 뭐예요? 가운데 찍는 가운데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냥 뭘 쓸 수도 있다? 마침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물음표는요, 기본적으로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기는 해요. 쓰이기는 하는데, 보세요. 이런 거죠. 한 문장 안에서 선택적인 물음, 이 선택적인 물음이라는 것은요, 여러 개의 물음 중에 하나를 택해서 답하는 거. 그게 선택적인 물음인데, 그때는 맨 끝에만 쓰고요. 독립적인 별개의 물음일 때는 각각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설명 보고 연결만 하죠. 보세요.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동시에 둘 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중학생이면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인 물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적인 물음일 때는 어디만 쓴다? 맨 끝에만 쓴다.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별개의 물음일 때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라고 했을 때 각각 별개의 물음이기 때문에 하나 물음표를 다 따로따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3번에 소가로. 그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는 거. 소가로고요. 이 쓰임에서 재밌는 게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는데 이 아울러 보인다는 얘기를 해석을 해보면 소가로 안팎의 의미 어때야 돼요? 같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고 이거 한자음 우리가 뭐라고 있습니까? 기호.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발음해요? 커피 해가지고요. 한자어나 외래어 원어를 보일 때 소괄호를 쓰는데 괄호 안팎의 발음이 같아야 해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중괄호. 그죠? 뭐 출제확률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이건 흔히 무슨 기호로 씁니까? 집합기호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집합기호로 쓰는데 웃긴 게 뭐냐면 국어에서는 중괄호가 집합기호로 쓰이기는 하는데 가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묶어서 보입니까? 세로로 묶어서 보이죠. 이거 되게 불편하겠죠? 특히 워드로 칠 때. 불편하기는 한데 이게 가로로 쓸 때는 또 다른 쓰임이 있기 때문에 세로로 묶어서 보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묶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5번에 보면 대가로. 여기 말고 다른 쓰임도 있는데 다른 다양한 쓰임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자, 대가로 보니까 얘도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우리 왜 원어 보일 때 앞에서 3번 보면 이미 무슨 괄호 썼어요? 소괄호 썼는데 대괄호를 또 쓴다고? 근데 보세요. 차이가 있죠.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연세. 이건 뭡니까? 단어. 그러면 대괄호를 쓰는 경우는 대응.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하고 발음은 뭐 할 때 다를 때는 그렇죠. 소괄호가 아니라 뭘 쓴다? 대괄호를 쓴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한자어는 다 읽지만 한자 모르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요 예문 말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게 제가 만든 예문이 아니라 규정에 있는 예문이기 때문에
요거 말고 굳이 억지로 확장해서 나타내지 않으니까 한자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보시고요. 그다음에 6번에 보면 혼납표, 겹납표, 홑화살가로, 겹화살괄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혼납표는 잘 보입니까? 선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겹납표는 뭡니까? 좀 중간에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한글에서 그 컨트롤 F10 누르면 쫙 뭐 이렇게 입력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혼납표, 겹납표. 그다음에 홑화살가로는 선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겹화살가로는 뭡니까? 겹쳐 있는 게 되는 건데, 자, 설명 이해하시면 돼요. 소제목, 예술작품의 제목, 그 다음에 상호,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뭘 쓴다? 혼납표, 홑 시리즈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쓸 수 있는 게 뭘 쓸 수 있다고요? 작은 따옴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보니까 한강이라고 했을 때 이거 뭡니까? 작품의 제목이니까. 그죠? 혼납표 쓰거나 홑화살가로 쓰거나 뭐 쓸 수 있다? 작은 따옴표 쓰는 거고요. 설명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겹 시리즈, 겹납표나 겹화살괄호나 작은 따옴표 나왔으니까 뭐 나올 수 있겠어요? 큰 따옴표. 요거 쓸 때는 뭐 얘기할 때 책 제목이나 뭐 신문 이름일 때 그럼 확인하시면 되죠. 자, 보면 이 예문은 상당히 재밌는 게 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리 왜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이름도 뭐예요? 훈민정음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훈민정음 문자 이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 뒷정보 때문에 그래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요,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만 지정된 게 아니라 문자, 제자, 원리, 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쓴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이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내용 보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됐다라는 용어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책 제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겹납표, 겹화살괄호, 큰 따옴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뒷정보가 없다면 이게 책의 제목으로서의 훈민정음인지 문자 체계로서의 훈민정음인지 구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뒷내용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가능하죠. 자, 요 문제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묶음표의 쓰임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몇 번이에요? 예. 몇 번이죠? 2번이죠. 그렇죠. 나이 옆에 이거 한 점이 뭐예요? 연세. 그러면 의미는 비슷하지만 괄호 안팎의 의미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보면 확인하면 되죠? 이럴 때는 뭐 쓰게 되는 겁니까? 대괄호를 써줘야 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쓰임들은 다 맞는 거고요. 복잡하지 않죠? 자, 식사들 하시고요. 지금 뭐 50분인데 식사들 하시고 1시까지 딱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시까지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